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패스벤처스 박인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많이 와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1, 2, 3부작의 마지막 발표를 맡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내외로 말씀을 드릴 걸로 생각을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예전에 학생 창업을 한 4년, 5년 정도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결과를 낳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발전시키고 제 자신이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지금은 패스벤처스라는 VC의 심사역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느꼈던 아쉬움을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VC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좋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끊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거나 상황을 봐가면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경제학과를 나와서 한 7년도 때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없었고 창업지원단이 있었어서 창업지원단에서 지원도 받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도움도 받아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 전에 잠깐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컴퍼니 빌더인 패스트트랙 아시아의 자회사로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 5나 패스트 캠퍼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과 형제 회사인 관계이고요. 그래서 매년 한 개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17년도부터 지금 한 100개 정도의 회사에 투자한 기업이고, 저희는 막 다 모든 기업들에 투자하진 않고 대부분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나 두 번째 투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드 투자나 프리 A 라운드 정도의 투자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 중에서도 투자 외에도 창업가들을 위해서 뭐 텍스트북 같은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스타트 같은 엑셀러레이터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학과 나오면 애들이 보통 3가지 중에 하나의 진로 선택합니다. 뭐 금융 공기업, 뭐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이런 데를 가거나 아니면 행정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CPA를 보거나.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주변 친구들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한국은행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무 알고 싶어서 거기 인턴을 지원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인턴을 한 6개월, 8개월 정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기업이고 누구에게나 다 선망의 기업인데, 한 반년 해보니까 내가 이거를 30년 동안 할 수 있을까? 그냥 평생 직장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그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냥 매번 똑같은 업무를 반복을 하는 거였고, 되게 연구직 같은 공부하는 집단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면서 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냥 여기는 이제 국제 캠퍼스고 저는 신촌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어서 거기 이제 서문에 밥을 먹으러 가다 보면 그 동아리들의 현수막이 쫙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공간에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현수막이 되게 눈에 띈 거죠. 인사이더스라는 우리 학교랑 고려대학교가 연합해서 운영하는 학생 창업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4학년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일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이더스 학회에 그냥 나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창업에 대해서 그냥 1도 모르고 그냥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반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실제로 창업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한 4명, 5명 정도 팀원을 모아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팀장 한다고 손을 들었고, 또 애들이 저를 좋게 봐줘가지고 팀을 만들고 실제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아이템은, 그때 당시,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런 뉴스가 되게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제 화장품을 바르는 시대다, 남자들도 좀 꾸며야지 자기의 가치를 좀 어필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들이 뉴스로 참 많이 나왔어서, 제가 남성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을 저희 팀원들끼리 딱 찍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좀 주목했던 아이템의 포인트는 남자애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나이 비슷한 또래 애들이 군대를 가는데, 훈련소에 가게 되면 그냥 다 옛날에는 비누로 막 머리 감고 다 씻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세면 도구의 개념이 없는 상태여서
그때 저희 아이템이 한 달 정도 훈련소를 갔다 나오는데 이거 딱 하나만 들고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정도로 뭐 샴푸, 뭐 클렌징 폼, 그다음에 심지어는 위장 크림까지 그런 것들을 하나로 넣어가지고 한 3, 4만 원 정도의 키트 형태로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시장 규모도 작고 니치한 아이템인데 저희가 그때 좀 파는 머리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팔았냐면 남자한테 안 팔고 여자친구한테 팔았거든요. 그래서 막 곰신 카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이거 남자친구 군대 갈 때 선물 필수템 이런 식으로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1,000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우연찮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되는가 보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키트 만들었던 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참 화장품 만들어주는 OEM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리스트가 한 몇천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화장품을 만들려고 돌아다니니까 저희는 돈도 없고 그냥 학생들이었거든요. 아무것도 화장품에 대해서 모르는. 그래서 참 공장 사장님들이 저희를 많이 무시했었어요. 막 가다보면 문전박대도 당하고 막 가서 말을 하다 보면 너네 이거 너무 어린데 할 수 있겠냐? 돈은 있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귀인을 만나서 그냥 그분이 공장 다니는 걸 매일매일 쫓아다녔어요.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화장품도 그 MOQ라는 최소 생산 수량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서 지금은 많이 줄었긴 한데 그때는 전부 다 한 5,000개, 10,000개 정도를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사정사정 빌고 빌어서 한 1,000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되게 소규모로 소액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이고 되게 좋은 시드 투자자인 프라이머라는 것이 한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신규 배치 기술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00개 팔았다는 그 증거 하나만으로 거기에 지원을 했고 우연찮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좋게 봐줬다는 건 간단한데 그냥 원래부터 투자자 입장에서 화장품 그리고 남성 화장품 섹터에 관심이 많았었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되게 만들기 쉬워서 사실 저희 말고도 되게 많은 팀들이 그냥 다 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여기가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매번 매기수 팀이 지원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화장품 한다는 곳들도 충분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왜 선택했냐면 한 최종 선발하기 마지막 날 한 저녁에 거기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골자는 뭐냐면 너네 이거 오케이 너네 잘 파는 거 알겠고 좀 똘똘한 어린애들인 거 알겠는데 투자할게. 근데 조건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 접고 이제 미국을 같이 나가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화장품 하는 거 다 좋은데 너네 이걸 잘 계산을 해보면 시장 규모가 되게 작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거다. 근데 미국은 지금 똑같은 남성 화장품인 맨즈 스킨케어 시장이 굉장히 뜨고 있고 근데 그걸 노릴 수 있을 만한 K뷰티 팀이 사실 찾았는데 많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새로 시작한다면 기꺼이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5살, 26살 애들인데 이거 잃을 게 없겠는데?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하던 것들을 몽땅 접고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투자사한테 부탁했던 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공장은 되게 소규모로 이름이 없는 공장이었는데 우리가 K뷰티의 이름을 달고 미국을 나가려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제조업체가 우리를 백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사 입장에서 그걸 말씀을 듣고 저희한테 한국콜마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거기다 이제 몽땅 때려받고 저희는 화장품을 만드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가설은 여기 써 있는 것과 그대로 똑같거든요. 첫 번째는 한국이 미국보다 화장품 만드는 기술력이 훨씬 높다. 특히 스킨케어의 영역에서. 근데 이건 지금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되게 맞다는 것이 좀 증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오프라인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역량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팔고 했었어요. 근데 아마존이 되게 우리나라 쿠팡보다도 훨씬 큰 기업이고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은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마존의 알고리즘을 찬찬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존 알고리즘상 좋은 리뷰가 단시간에 빨리 쌓인 그 상품들이 아마존 알고리즘 상으로 상위에 노출이 된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마케팅비를 따로 별도로 태우지 않고도 계속 상위에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계속 사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설로 하나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역시 잘 워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했던 게 아마존에 있는 남성 화장품 파는 경쟁사 리뷰를 한 2만 개 정도를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요소에 있는 화장품을 사면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화장품, 경쟁사 화장품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원래는 아마존이 이런 그 저희처럼 서비스잉을 하는 회사들을 많이 거르고 정책적으로 적발한 사례들이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이 그 정책상으로 위반했고 우리를 이제 어뷰징 플레이어라고 꼽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리뷰를 초반에 좀 많이 잘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리뷰가 쌓이고 초기 기반이 다져졌다고 생각할 때쯤 한번 우리를 치고, 그러니까 위로 치고 올려주는 그 페이드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어요. 한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적으로는 저희가 미국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가가지고 인터뷰를 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미국에 있는 남성이, 그러니까 인종 불문하고 저희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나도 화장품 써야 되는 거 알고 있다.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나 뭐 엄마 다 화장품 쓰라고 하는데 되게 귀찮다. 왜 귀찮냐 물어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면 쓸만 하겠대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은 뭐 세럼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써야 된다라고 강요받는데 그게 대여섯 가지가 된다. 근데 그걸 다 쓰려면 내가 그냥 게이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다 알겠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화장품을 쓰고 있다 물어보니까 또 쓸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그 당시 한국에서 있었던 올인원, 지금도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올인원 제품을 미국에 있는 고객 타겟 대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내보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없었는데 남성들 여기 남자분들 다들 공감하실 텐데 면도 크림을 따로 쓰고 그리고 또 그거를 폼 클렌징으로 닦는 그 작업이 굉장히 귀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개를 합쳤거든요. 그래서 씻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케어할 때 한 번, 두 가지 정도 제품으로 올인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가설은 크게 시장 전체에 대한 가설, 유통 채널에 대한 가설, 제품에 대한 가설 세 개를 가지고 미국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잠깐 잘렸는데 결국에는 좀 꽤나 잘 됐었어요. 그때 아마존 맨즈 스킨케어 브랜드 순위 랭킹 기준으로 저희가 7등 정도 브랜드까지 올라갔었고 되게 잘 팔아서 신나게 또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배 실어서 막 미국 보내고 그랬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제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저희는 막 처음에 막 뉴스 나왔던 게 코로나 때문에 망한 기업들 많다, 무슨 온라인 기업들이 뜨고 오프라인 기업을 망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 처음에는 그거 보고 코웃음을 쳤거든요. 우리는 별로 상관없는데 이 생각을 했었다가 웬걸 미국에 있는 남자애들이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밖을 안 나가니까 아예 씻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로 한 100 정도를 팔았으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3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는 K-뷰티라서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배는 떠났는데 재고가 산더미인 만큼 쌓여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안 하면 아마존에서 또 저희한테 피를 많이 묻게 돼 있거든요. 뭐 창고 이만큼 썼으니까 돈 더 내라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리하려고 마케팅비를 기존에 좀 예상치 못한 비용만큼 더 공격적으로 해보자. 이거 빨리 재고를 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또 부담으로 다가왔고, 왜냐면 증액을 급격하게 한 것도 문제였지만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서 수요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억지로 팔려고 했으니까 그런 악재들이 겹쳐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이거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좀만 더 하면 회사 망하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피벗을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2년 정도, 4년 중에 2년 정도를 이 아이템을 했었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 사이즈가 저희가 작아가지고 미국을 나갔던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상 미국에 있는 맨즈 스킨케어 시장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걸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이제 처음에 미국에 나가게 된 거죠. 아마존,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웃긴 얘기인 게 한 몇 달 안에 한 반년 정도 만에 아마존 실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반대로 바꿔 말하면 아마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제일 잘 파는 업체도 1등 업체가 한 스큐 한 품목당 한 100억 정도 파는 되게 작은 사이즈였다는 걸 그때 가서 좀 다시 회고하면서 깨달았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K뷰티를 위시해서 미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되게 좋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2만 원 안 되는 돈으로 한 제품들을 팔았었는데 원가율이 한 4, 5천 원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 되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거였으면 그 마케팅을 버틸 수 있을 만한 마진율을 처음부터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게 구조가 잘못되니까 되게 저희 사업적으로 부담이 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처음에 두 개가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팔지에 대한 생각만 되게 주구장창 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이거 다음에 후속타는 뭐가 될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다 보니까 그때 휘청휘청 거렸던 거에 대해서 다음 타석에 들어설 타자가 없어서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웠지 않았나, 이 세 가지 정도의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저희가 그렇게 회사를 접기에는 아직 그래도 돈이 좀 남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팀원들이 다 되게 열정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일단은 다시 고객 인터뷰부터 한다. 네, 고객 인터뷰부터 한다. 근데 저희가 K뷰티를 똑같이 여성들 타겟으로 팔았다 보니까 그때 저희 주 고객층 중에 특별한 분들이 한인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이었고, 한인분들을 쫄쫄따라다니면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국의 K 컨텐츠가 그때 막 오징어 게임 나오고 막 기생충 나오고 되게 떴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실제로도 되게 많이 소비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막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점점 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화장품도 사고 싶고 집에 있는 인테리어 제품도 사고 싶고 이렇게 한데, 그거를 구글링이나 아마존에 검색을 해보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예 물건이 없거나, 아니면 배송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그 배송비가 물건 가격에 볶아져가지고 물건 가격 자체가 너무나 높거나, 그 셋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것도 좀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분들이 원하는 브랜드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너네 미국 진출하고 싶지? 우리가 미국 진출 시켜줄게. 그래서 우리한테 대신 한 3일 정도만 타임딜로 해가지고 한국 최저가에 줘봐.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게 되면 배송비 없이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최저가에 맞춰가지고 살 수 있는 구조를 어찌어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잘 팔리는 건 한 3일 만에 1억 정도도 한 품목이 그 정도로 팔리기도 했었었고, 꽤나 좋게 잘 팔았던 것 같아요. 저희의 장기적인 로드맵은 일단 한인들을 저희가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한국 컨텐츠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글로벌로 다시 나아가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주 가설은 컨텐츠 다음에는 커머스다라는 생각을 되게 딥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믿고 나갔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되니까 그냥 무리해가지고 물건을 다 사드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 20-30개 정도 품목을 처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냥 다 사다가 중간에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사는 품목이 한 10%, 20% 정도의 편중이 되게 심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품목들은 저희가 사입을 하게 되면 이게 다 그냥 재고로 남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저희가 너무 신생 플랫폼이고 그래서 믿을 거 없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너네 이거 오케이, 너네 말 알겠는데 대신 우리가 공짜로 돈을 주고, 중간에 보통 이제 커머스 플랫폼들은 그냥 바로 판매한 다음에 나중에 수수료를 저희가 받게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한테 처음에 도매로 사가라. 그래서 사가면 너네가 파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오케이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입을 많이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재고가 되게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둘 중에 하나가 좀 됐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잘 살 건지, 니즈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엄청나게 딥하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고객 그 한인 커뮤니티 내에 되게 구루여가지고 그냥 데이터 필요 없이 느낌적으로 다 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라는 것들 둘 중에 하나는 되게 잘 알았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도 못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게 됐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에 와서 사업을 조금 더 키우고 싶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동떨어져 보이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잘 되는 거, 뭐 안 되는 상품들에 우리가 그냥 계속 붙잡고서 이걸 어떻게든 팔려고 하니까 또 재고가 많이 남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은 쳐내버리고 잘 되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우리 플랫폼의 초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팍 주거나 아니면 그런 잘 되는 품목들을 골라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한꺼번에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초기에 들어오는 뭐 한 100개나 200개 정도의 브랜드는 그냥 제로 마진으로 한 몇 년 동안 우리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년 정도 창업을 했었었는데 마지막에 끝에 이제 저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 창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팀원이고 지금도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창업이라는 거는 사회에 있는 되게 많은 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팀원을 계속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었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대표의 역량 중에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까지의 제 창업 과정을 찬찬히 들어보시면 그냥 전부 다 그냥 찍고 시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떤 거일 거야. 이 시장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라는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누가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여라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냥 되게 찍기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업하는 게 되게 어렵고 한 명의 개인한테에 있어서는 되게 일생의 중요한 경험이자 되게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분석을 하지 않고 들어간 것이 되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는 건데 첫 번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좀 좋은 사람을 지금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비단 제가 나중에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없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제가 좋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양을 되게 많이 늘리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인터뷰도 뭐 기사도 나왔었는데 처음에 제가 빛이 들어가가지고 한 2주 정도 동안 100명 창업자 만나기 이런 챌린지를 막 했었거든요.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거를 저 좀 약간 되게 그냥 간단한 절대적인 명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양이라도 되게 많이 늘려야지 그게 점차 질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질이 좋아지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뭐 옛날 처음처럼만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3-4팀 정도는 꼬박꼬박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면 한 70팀 정도의 새로운 창업팀을 만나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다이렉트로 질을 어떻게 하면 올릴까에 대한 생각인 건데 그냥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인데 저 같은 이제 어린 심사학이 와가지고 만나달라 하면 안 만나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를 만나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되게 길고 긴 경험과 인사이트를 그냥 되게 쉽게 만나가면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자료들이나 뭐 시장 공부를 한 다음에 그냥 그걸 떠먹여줍니다. 그러면 그들도 반대로 좋은 창업자들을 저한테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업계 내부에 있는 얘기를 해주면서 되게 교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간이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또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들이 저희한테 또 좋은 직접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 투자 검토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챕터는 그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그냥 사람은 사실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마다 기준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창업자가 나랑 되게 잘 핏한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해보니까 나랑 좀 맞진 않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개개인마다 다 기준도 다르고 느끼시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제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정의하기는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두 번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VC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 돈으로 투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뒤에 있는 쩐주가 따로 있고 저희는 LP라고 부르는데, LP로부터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100억짜리 펀드면 100억에서 LP분들도 다 쪼개져 가지고 일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3억 넣었어, 나는 10억 넣었어.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다 정리를 했을 때 100원을 벌었으면 그 중에서 80원은 LP분들한테 그냥 드립니다. 그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그대로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0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수료로 받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VC가 되게 장기로 투자를 하는 거여서 한 7, 8년 정도를 펀드 만기로 잡아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통상적으로 5년 이후에나 회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최대 8년까지 기다리면서 이거를 회수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초장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VC라는 족속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되게 장기로 투자하는 거다를 두 개를 짬뽕을 시키니까 한 최소 10배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알려져서 많이들 아실 텐데, 시리즈 A, B, C가 옛날에는 원래 있었는데 그 전 단계로 시드 단계가 생겼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보다도 중간에 쪼개가지고 뭐 프리 A 라운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충 시드는 한 수억 원 정도까지 투자를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씩 투자금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시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지, 뭐 시드 투자 받는데 100억 이상 투자 받는 곳들도 왕왕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A 펀드 그 투자를 받았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한 몇 억 받는 곳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장표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VC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하면 되게 좋아하냐? 첫 번째는 좋은 시장이겠죠. 당연한 말이고, 두 번째는 큰 꿈을 가지고, 이건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AI가 되게 핫하고 뭐 블록체인,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 역사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되게 대부분 어리신 분들이어서 PC 시대가 열린 거를 저도 잘 못 해봤거든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되돌아보면 막 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00년대 후반, 20세기 후반 정도에 PC 인터넷 막 열린다고 엄청 난리를 쳤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PC 보급률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2010년대쯤에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 핸드폰 보급률이 그거를 추월하고 굉장히 열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다시 2020년 지나가서는 AI, 기타 등등이 이제 열리려고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정도로 시장을 나눠서 보는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아직 오지 않는 물결, 예를 들면 우리가 2010년대에 생각했으면 모바일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AI, 뭐 블록체인, 기타 등등이 될 거예요. 그게 아직 오지 않은 물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장기 투자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서 먼저 투자해야 된다. 그게 저희는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2010년대에 PC는 투자할 가치가 없냐, 인터넷은 투자할 가치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이 낮은 시장, 예전으로 치면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시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막 농업, 건설업, 시니어 같은 아직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모바일 IT 관련된 창업을 하게 되면
아직 비어있는 시장이니 선점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모바일 페네트레이션 높음. 예를 들면 우리 막 다 요즘 오프라인 슈퍼 잘 안 가시죠? 다 그냥 쿠팡이나 요즘 나오는 알리바바 이런 거 많이 사시잖아요. 아니면 콘텐츠 요즘도 넷플릭스 보시죠, 유튜브 보시고, 그다음에 게임 다 모바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그럼 게임이 끝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쿠팡이 그냥 다 1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은 높아졌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던 업체들의 단점과 빈틈을 파고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역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되게 타당하고 매력적으로 하는 창업자에게는 좋은 시장으로 보고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세 가지로 시장을 나눠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나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비교적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아직 세상에 없는 거 그리고 신기술이잖아요.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우측 하단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쿠팡이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쿠팡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숫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매년 적자가 되게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은 그냥 우리가 물건을 얼마 팔았냐인 거고요. 매출 원가는 그 물건을 파는데 이 물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냐. 그래서 팔고 이 원가 떼니까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남았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빨간색 쳐져 있는 거는 대부분 인건비랑 마케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거 물 하나 파는데 사람이 얼마나 들어갔냐, 그리고 물 팔려고 외부에 홍보비를 얼마나 지출했냐에 대한 얘기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 대략 잡아가지고 영업이익이 남는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쿠팡 사례를 찬찬히 뜯어보면 우리가 사실 커머스를 보는 과정이 판매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물건을 그냥 저희가 사들여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물건인데 내게 된 다음에 내가 다시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입해 가지고 파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남들이 우리 플랫폼 안에 입점을 해 가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물건을 파는 방식이에요. 근데 두 개의 뭔 차이가 있냐면 남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 가지고 자발적으로 파는 방식은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돈을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아주 소소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남들의 물건을 사들여 가지고 파는 방법은 매출 원가가 매우 높다. 근데 쿠팡에 보시면 매출 원가가 되게 높아요. 지금 보면 한 80% 정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은 물건을 80원에 사서 100원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원 뛰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규모를 엄청나게 키우다 보니까 판매 관리비가 그 매출 총이익을 엄청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년 영업이익 적자가 한 1조, 최대 1조 5천억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업으로 상상해 보면 돈을 막 땅에 버리면서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얘네가 왜 했냐? 아까 우리가 역전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 하단에 기존에 포화된 시장 역전할 수 있다. 근데 제가 1, 2학번인데 제가 신입생했던 시절에 그 신촌 캠퍼스에서 쿠팡이 와가지고 부스 열고 한 번만 쿠팡 경험해달라. 막 쿠팡이랑 팀원이랑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한테 이벤트 막 뿌리고, 지금 절대 그런 거 안 하죠. 덩치가 커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1등이 G마켓이랑 옥션 이런 데였어요. 근데 이게 10년 만에 뒤집힌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쿠팡 점유율이 더 올라갔고 2등이 네이버인데 뭐 때문에 바뀌었냐 해보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상품 살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고객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왜 거기서 사냐? 첫 번째는 상품 구색이 매우 많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다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다 있는데 가격이 매우 싸다.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되게 장점이라고 보시는 거고, 세 번째는 고객 편의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달이 빨리 온다, 배송이 빨리 온다 이거든요. 근데 쿠팡이 딱 생각을 한 게
1번, 2번은 그냥 모든 플랫폼이든 차별성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업체들이 나와서 상황이 달라졌지만 한 3, 4년 전만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시면 그냥 내가 물 하나 사는데 어디서 사든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있거든요. 모든 플랫폼에. 그래서 특별한 제품으로 스큐의 차별점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도 차별점 없다. 그냥 요즘에 네이버 그냥 최저가 검색해보면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그냥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다 최저가라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최저가를 유지하려면 되게 많은 경쟁으로 인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고, 그럼 답이 뭐냐? 세 번째, 아까 그 1P랑 3P를 말씀드렸는데 남들의 물건을 저희랑 거쳐서 판매하는 게 서드 파티라고 해가지고 3P라고 보통 줄여서 말을 하고요. 1P는 내가 남의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거를 줄여가지고 1P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모든 플랫폼들이 다 3P로 팔았었어요. 막 위메프, 그다음에 막 G마켓, 옥션, 한 1, 2, 3 정도의 플랫폼들이 다 그냥 남들의 물건을 날 거쳐가지고 판매만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마케팅적인 창구밖에 되지 않는 걸로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고질적인 단점이 배송이 늦게 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하루 아니면 이틀 만에 오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한 이틀 걸리고 3일 오고 늦게는 막 5일 걸리고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쿠팡이 처음에 밀게 된 게 로켓 배송을 2015년도에 처음 하게 되고요. 로켓 배송이 처음에는 2일로 배송을 무조건 못 받았다가 그 다음에 1일로 제공을 하고 지금은 막 컬리 같은 데서 새벽 배송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반나절 만에도 오고 막 그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쿠팡 창고 혹시 가보셨나요? 인천에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가보면 엄청나게 큰 빌딩 한 이 옆에 있는 우리 학교 건물에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규모가. 근데 엄청나게 큰데 그거를 하루 만에 막 픽을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배송을 해준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판매 관리비 중에 사실은 마케팅비랑 인건비 말고 운송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운송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흑자를 볼 수 있는 사업이냐라는 말들이 한 5년 전만 해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쿠팡이 생각한 게 이거 너무 적자가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버티려면 우리가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제품 가격을 올리면 그냥 딱 보기에도 최저가가 아니니까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머리를 썼던 게 멤버십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멤버십 가격이라는 게 없었는데 한 3,900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고 지금 또 올려서 원래 4,900원으로 올렸고 또 올려서 지금 7,900원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가지고 사실상 물건 가격을 올린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낳게 된 거죠. 근데 쿠팡이 그냥 대놓고 자기가 보도자료로 말한 것이 사람들이 이거 안 나갈 거다. 우리 거 어차피 그냥 가격 올려도 사람들은 우리 로켓 배송 쓸 거고 쿠팡 쓸 거야. 왜냐면 빨간 줄 쳐진 게 이들이 이미 충성 고객이 됐기 때문에 멤버십 가격을 올려도 쿠팡을 계속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건 쿠팡 관계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분류로 다시 예시를 들면 쿠팡은 두 번째 가치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똑같은 스큐 팔고 배송도 빨리 해주지만 우리는 가격을 좀 올리겠다. 그 결과 지금 이제 완전히 영업 흑자로 돌아섰고 이게 22년도 한 하반기에 한 가을 정도에 나왔던 뉴스인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쿠팡 역사상 최초로 한 분기 매출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 당연하죠. 비싸게 파니까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냐. 올웨이즈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거 말고 중국에 있는 핀더더랑 알리바바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가격을 겁나게 셀링하죠. 지금 막 한 1,000억 페스타 이런 거 해가지고 마케팅 막 1,000억 깎아준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웨이즈나 핀더더 같은 거는 올웨이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양파 100원 딜 막 이런 거 했었어요. 막 내가 주변에 지인 한 100명 모아서 100명 클럽으로 만들면 그들을 양파 100원에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쿠팡이 가격이라는 가치를 포기한 순간
이 가격이라는 가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시장의 균열을 내려는 플레이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올웨이즈라는 스타트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 누적으로 한 1,000억 정도, 거의 1,000억에 가까울 만큼 투자를 받고 있고요. 투자금이 1,000억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한 3천에서 5천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설립된 지 지금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슈퍼 로켓팅하고 있는 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사실은 중국에 있는 핀더더라는 업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테무입니다. 그러니까 테무를 카피해가지고 만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본류인 테무랑 알리바바도 한국 시장으로 매우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쿠팡이 3번을 노려서 시장을 확장했던 게 10년 전, 지금은 2번을 노려서 확장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의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캐치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 게임 끝난 게임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선도업체의 약점이 무엇일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성공의 길일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매크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마이크로 지표를 공부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지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우리가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IR,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입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입수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 밖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 분들은 그걸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문을 해도 줄까 말까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 말고 방법은 없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뭐가 있냐? 아마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다트라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매출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가 넘어가는 좀 꽤나 굵직한 사업체면 자기의 모든 재무제표나 사업 보고서를 여기에 올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라왔냐면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벌써 한 3월 달에 주주총회를 모든 회사가 하게 되고 그 주주총회에서 나오게 된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4월 달에 이 다트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23년도 경쟁사의 재무제표를 모두가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우리가 타겟할 수 있는 굵직굵직한 나라,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이런 것들은 각 국가마다 국가 나름의 다트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어서 만약에 미국 회사인데 경쟁사를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미국 버전 다트를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공부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를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개를 좀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라포랩스, 아마 퀴닛이라는 조금 30대 이상의 여성분들을 타겟하는 옷 파는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많이들 커머스 플랫폼을 창업하시고 그 중에서도 패션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성공 사례가 매우 많이 나왔고 무신사부터 시작해서 뭐 스타일쉐어, 뭐 예전에 스타일난다, 그다음에 라포랩스, 그다음에 에이블리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럼 얘네는 뭘 봐야 되냐?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일 위에가 상품 매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품 매출이 있는데 상품과 제품은 뭐가 다르냐면 죄송합니다. 상품 매출이 2기, 그러니까 저기가 21년도예요. 2기가 21년도고 3기가 22년도거든요. 21년도에 상품 매출이 55억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22년도에 상품 매출이 25억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라포레스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빠졌지? 라고 하나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수수료 매출이 21년도에 41억이고 22년도에 152억입니다. 한 3배, 4배로 늘었죠. 그럼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상품 매출은 제가 예전에 창업했던 것처럼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매출은 서드 파티로 그냥 사업자가 입점해가지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포랩스는 저희처럼 초반에는 사입 위주로 플레이를 했다가 어느 정도 플랫폼의 입지가 다져지니까 이거를 입점 형태로 바꿔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풀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캐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친절하게 상품 매출 원가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 원가랑 묶이는 건데 21년도에 55억 팔았는데 상품 매출 원가가 53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가로 바꿔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22년도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25억 팔았는데 16억, 그러니까 한 30% 40% 정도를 마진을 붙여가지고 22년도에는 팔았다라고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건을 혹시 여기서 팔아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물건 파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마케팅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물건 판다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비를 얼만큼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이 굉장히 박해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는 남아야지 이거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21년도에 급여가 30억 정도 나왔고 22년도에 급여가 72억. 근데 광고 선전비가 21년도에 55억, 22년도에 130억.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은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걸로 판매하는 거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것 자체가 거래액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래액이랑 매출 차이는 뭐냐면, 거래액은 우리 플랫폼 전체에서 팔린 금액을 거래액이라고 하는 거고, 매출은 그 중에서 우리 통장으로 꽂히는 걸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액이 항상 클 수밖에 없는데 상품 매출은 거래액과 매출이 그냥 이퀄이다. 근데 수수료 매출은 거래액이 매출보다 훨씬 크겠죠. 왜냐면 보통 한 15에서 25% 정도를 수수료로 받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역산을 해보면 라포랩스는 15%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기준으로 152억을 수수료 매출로 발생시켰으니까 이게 15% 수수료를 받아서 수수료 매출로 150억을 발생시키려면 그거를 역으로 곱해보면 한 1,100억에 1,200억 정도의 매출이 거래액이 발생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1,200억이라는 거래액을 가지고 광고 선전비에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한 130억을 가지고 1200억 정도의 거래액을 발생시켰으니까 한 10배 장사를 하고 있구나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라포랩스는 이 시장에서 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고 투자도 빵빵하게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회사가 되려면 이 정도로 잘 팔아야지 우리가 거기랑 비길 수 있겠구나 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면 얘네는 10배 장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20배 장사를 해야지 역전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구스라고 있어요. 요즘 뭐 명품 플랫폼들 막 어디죠? 막 트렌비 이런 반란 이런 데 막 다 어렵다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구구스라는 되게 올드한 영세해 보이는 사업자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왜 잘하고 있냐? 똑같이 뜯어보면 상품 매출이랑 위탁 수수료 매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라포랩스는 상품 매출을 줄이고 수수료, 그러니까 서드파티로 다 전환을 시켰잖아요. 근데 명품 사업자에 왜 망했냐를 또 뜯어보면 그들은 되게 낮은 마진으로 수수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어가지고 광고료가 감당이 안 돼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구스는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해서 상품 매출이 21년도에 195억, 근데 22년도에는 260억으로 늘었고요. 위탁 수수료 매출도 100억에서 130억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매출 원가가, 위탁 수수료 매출은 원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품 매출은 195억을 21년도에 팔았는데 그 중에 121억이 원가구나. 바꿔 말하면 70원에 그러니까 구구스 하는 비즈니스를 설명드리면, 그냥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을 구구스 오프라인이나 구구스 온라인에 중고로 팔아요. 그거를 잘 다시 다듬고 세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중고로 또 다시 되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거쳐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사가지고 할 때
70원에 사서 100원에 파는구나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요는 우리가 막 반란 트렌비 이런 거 막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예전에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되게 기초가 단단하지 못했었고 구구수는 되게 오래되고 올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따지고 보니까 되게 견고하게 한 30-40% 마진을 꾸준히 남기면서 영업이 흑자 보면서 하고 있었구나를 캐치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막 플랫폼 기업들 막 어렵다고 하고 뉴스 보시면 막 커머스 투자 안 된다, 플랫폼 요즘 다 망했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은데 이게 지금 발레잖아요. 근데 뭐 두 이제 부류가 뭐가 다르냐면 전자 안 되는 기업은 대부분 20% 언저리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혹은 더 적게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0% 40%를 받고 있잖아요. 남겨 먹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와이즐리 이제 남자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면도기를 정기 구독해가지고 커머스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배송해 주는 거예요. 뭐 내가 설정한 만큼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면도기 날이 좀 상하면 내 피부도 같이 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런 컨셉으로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와이즐리는 되게 유명한 회사고 되게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재무제표를 까보니까 21년도에 한 60억 정도 현금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4억밖에 현금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회사에서 4억 현금이 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 레드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인원이 한 100명은 될 텐데 100명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뜯어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거든요. 근데 22년도 거를 보면 22년도에 매출액이 191억인데 매출 원가가 124억. 그러니까 똑같이 한 30% 40% 정도의 마진을 남겨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면도기 7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판관비 목록을 쭉 보니까 아까 쿠팡도 운반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망할 뻔했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22년도에 66억 남았습니다. 66억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운반비로 빠집니다. 32억. 그러니까 이게 운반비가 왜 맞냐면 매주 배송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기 배송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 주기로 계속 배송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충분히 한꺼번에 배달하면 배송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배송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운반비 말고 지급 수수료에도 운반비 블라블라블라가 추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수수료는 그냥 회사가 자기네들이 돈 이렇게 썼는데 이걸 좀 감추고 싶을 때 그냥 볶아가지고 만드는 게 지급 수수료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매출 총액 중에서 한 60% 정도를 운반비 관련해서 썼다. 그러면 결국에 마진율이 바뀐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랑 광고 선전비를 뺐더니 이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한때 저희가 막 정기 배송 커머스 아니면 막 정기 구독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정기 배송, 정기 구독이 쉽지 않은 비즈니스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런 걸 보고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기업일 수 있는데 알스퀘어라고 있거든요. 알스퀘어는 종합 부동산 회사라고 해가지고 막 부동산 분석해주고 막 자기 건물 막 같이 분석해주고 이런 회사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인테리어 회사거든요. 그냥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면서 그 가운데서 인테리어에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모으고 인테리어를 직접 해주거나 혹은 인테리어 업자한테 수주를 시켜가지고 수주를 줘서 인테리어를 해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영업 수익 항목이 4개가 있는데 서비스 매출, 공사 수익금, 설계 매출, 상품 매출. 설계 매출이랑 상품 매출은 별거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서비스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블라블라블라로 가공해가지고 주는 게 서비스 매출이고 두 번째로 공사 수익금이 인테리어거든요. 여기 주석 15, 16이라고 써 있잖아요. 주석 가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뭔지.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이 서비스 매출은 22년도 기준으로 189억. 근데 공사 수익금이 1,600억. 그러니까 이 회사는 명백하게 인테리어 회사인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고민은 뭐냐? 우리나라에서 인테리어 하면 1등 회사가 국보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국보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회사거든요. 10년째 시가총액이 1,100원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회사에 성장이 없다 혹은 시장에서 보는 가치에 변함이 없다인 거거든요. 근데 PSR 곱하기 1이라고 써 있잖아요. PSR은 뭐냐면 매출 대비 우리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매출액은 시가총액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100억의 인테리어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게 그냥 바로 시가총액이 되는, 그리고 그거를 10년째 1,100억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면 미래가 그냥 암울하죠. 근데 알스케어 입장에서는 자기 매출 대부분 인테리어에서 나고 있는데 인테리어 회사라고 밖으로 소개를 하면 그냥 국보 디자인이랑 똑같은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업 가치 더 높게 받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그냥 국보 디자인이랑 같은 취급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스케어는 이 사실을 뒤로 모두 숨기고 회사 사이트를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건데,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차 서비스, 부동산 자산 서비스, 인테리어, 가구 전자제품, 인테리어가 세 번째로 빠졌습니다. 이거를 되게 뒤로 꾹꾹 숨겨놔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테리어 회사를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투자를 받은 게 최근 기업 가치가 5천억 정도 밸류인데 그 밸류는 대부분 부동산 블라블라블라 데이터 분석으로 받아낸 기업 가치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거를 어떻게 잘 포장하는 것이 좋은 투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VC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VC는 어떤 사람들인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펀드를 약 한 100억 정도를 만들면 그거를 한 기업에 전부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 통상적으로 뭐 VC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20에서 30군데 정도에 나눠서 투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100억 정도의 펀드를 모으면 한 기업당 3에서 5억 정도로 나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주식 투자하면 뭐 예를 들면 한 넷마블 하나 투자하고 뭐 크래프톤 하나 투자했는데 NC소프트 투자했는데 셋 중에 하나만 망해도 막 너무 마음이 쓰이잖아요. 이거 막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거만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VC는 그렇지 않다. 왜냐?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아쉽게도 대부분 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한 20개, 30개 정도를 투자를 하면 한두 개 빼고는 모두가 망한다가 그냥 우리가 사실 많이 말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의 관점에서도 20개사가 투자하면 모두가 2배씩 성장해서 4억씩 투자했을 때 8888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20개 정도 투자하면 그 중에 한 10개는 그냥 다 폐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저처럼. 그리고 나머지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그래도 근근히 하시면서 한 잘하면 5배 정도 수익을 버는 그런 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펀드의 수익률은 한두 기업이 한 소위 100배 정도의 기업 가치로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배달의 민족이나 티몬, 그다음에 크래프톤 게임 회사거든요. 거기 세계 초기 때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꽤나 많이 벌었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의 그 펀드 수익률을 담당을 한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얘기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투자자들이 다 자기네들의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냥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첫 번째로 그냥 심사역이랑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역 미팅 해가지고 심사역이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부로 돌아와서 내부 의사결정을 해요. 내부 딜 미팅이라고 저희는 보통 표현하는데, 뭐 저번 주에 이런 회사 만났는데 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IR 해봐도 될까요? IR이라 함은 반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창업 대표님이나 뭐 이해관계자분들을 회사 사무실로 초대를 드려서 거기서 피칭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칭도 부탁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를 I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R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거 어떤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그래서 좋은 포인트는 이런 게 있고 리스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고냐 스톱이냐 결정을 해요. 그 스톱이면 그냥 대표님들한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를 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리스크 포인트를 투심위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게 좀 리스크야, 위험해 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을 때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두세 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 100억 넘어가는 큰 사이즈의 투자를 받는 시리즈 B, C를 넘어가게 되면 그 기간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한 반년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저희처럼 몇 억 투자 안 하는 초기 투자사들한테는 반대로 줄어서 저희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면 최종 의사결정을 해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건데, 시드부터 프리 A, 시리즈 A, 시리즈 B 정도까지 얼마 정도를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위가 아니고 아래인데, 시드는 사실 아이템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를 꽤나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체감적으로 그냥 팀 빌딩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시장에 페네트레이션을 하게 되는 가설이나 아이템이 굉장히 매력적인 경우에는 아이템이 실제로 없어도 투자를 한다. 그리고 프리 A는 그 아이템, 약간 이게 성적표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이거를 전 라운드에서 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잘 했는지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A 라운드에서는 내가 초기에 말했던 가설이 검증이 됐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리즈 A, B 넘어갈수록 이거 되게 검증이 된 것 같은데 시장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보고 싶다.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인력도 더 많이 뽑아가지고 사업체를 엄청나게 빠르게 키우고 싶다 했을 때 시리즈 A, B, C를 넘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금, 오케이, 이 정도 투자금 필요한 건 알겠는데 투자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되냐라고도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기게도 밸류에이션에 답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시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팀만 있어도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네 팀은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얼마야? 라고 선정하기가 굉장히 좀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는 그냥 제로에 가깝고 그냥 느낌적으로 요 정도 밸류가 적은 것 같은데 라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저희는 밸류에이션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때까지 성적표를 받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 때까지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때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반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를 들면은 5억이라고 해볼게요. 5억이 있으면 이 정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5억 투자 받는데 밸류가 너무 낮게 되면 시드 투자에서 대표자의 지분율이 너무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희석이 되면 다음 라운드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사실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VC가 엑시스를 하고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M&A랑 IPO, 상장하는 것이 있는데, 상장을 하려고 했을 때 상장을 심의하는 기관에서는 대표자의 지분이 30% 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컬리도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컬리 대표님의 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릿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상장이 사실 어렵다. 그래서 막 미국 상장 계속 태핑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반대로 이 밸류에이션을 그냥 이거는 주장의 영역이고 내가 창업팀으로서 주장을 하고 VC가 받아들여주면 그냥 그게 억셉이 되는 건데, 그냥 반대로 투자금이 얼마인지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역산해 가지고 요 정도 밸류면 좋을 것 같다를 말하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옛날에 한 코로나 시기 중간에는 막 제로 금리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때 시장이 너무 좋았을 시기여서 한 라운드당 한 지분 10% 정도 태우는 거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5억 정도 투자금을 받으면 밸류가 50억 정도를 말씀하신 팀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되게 어렵고 투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분을 그만큼 많이 줘야지 투자를 좀 받을랑 말랑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떼주시라라고 저희도 저희 포트폴리오사 대표님들한테 조언을 드려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IR 자료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IR 자료로 하면 사업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 그냥 단언컨대 사업계획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옛날에 막 되게 잘 됐던 기업들 보면은 IR 자료 개판이거든요. 그냥 다 줄글로 써 있고 그냥 그림 몇 개 띡띡띡띡 넣어가지고 한 몇백억 투자받는 사례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업계에서는 그냥 내가 주장하는 바를 전달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막 잘 쓰니까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컨설팅 업체에서 잘 꾸며주고 그거를 가지고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저는 아니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내 가설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내 팀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어필을 해주시는 게 자료는 미약할지언정 훨씬 더 투자받기가 좋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첫 번째로는 가장 단순하게 미팅하면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기적인 그 줄다리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되게 거물이다. 이 사람은 아쉽지만 좀 고민이 많이 안 해보신 것 같다라는 게 사실 한 시간만 얘기해봐도 딱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걸러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심사역이나 그 VC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IR을 검토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도 한 몇백 개 정도의 IR 장표가 내부적으로 들어오고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나갔었었는데 대부분이 한 3분 길면 5분 정도의 서류 심사가 모두 다 끝납니다. 근데 그 보통 한 10장 쓰시잖아요. 한글 파일로 10장을 빽빽하게 써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읽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핵심만 되게 간단히 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거를 넘어간 다음에 면접이나 IR 자리 혹은 심사형 미팅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가설들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인 것 같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되게 아쉬운 게 창업팀, 저도 창업을 해본 입장으로서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내 모든 거를 막 잘 보여주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되게 좋은 어떤 디테일들을 살려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싶어서 막 심지어는 100장 막 넘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한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자료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냥 딱딱딱딱딱 이게 핵심이야를 써주시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키 메시지만 봐도 쭉 읽히는 스토리라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성과가 일종의 성과가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성과 자체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누적 유저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심사를 많이 해보면은 딱 티가 나거든요. 이걸 되게 성과를 과장하고 싶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써주신 것인지.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이런 겁니다. 누적이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요. 그 말이라는 즉슨 월별로 들어오는 유저는 그냥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성장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인데 그냥 누적이 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신뢰감의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인상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그냥 감추지 말고 오히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팀 장표에서 써주시는 게 뭐 어드바이저, 뭐 누구누구 고문, 뭐 교수님. 근데 명확하게 만약에 그 고문님이나 교수님이나 어드바이저가 우리 팀에
풀타임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면 너무나 좋은 분이고 너무나 좋은 경험을 우리 팀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고문 블라블라블라라고 써주신 분들이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대화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아니면 뭐 어떠한 우리 사업에 되게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초대를 받고 추천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반대로 묻고 싶은 게 그런 이 사업에 완전하게 인볼브 되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들으시면 그 분들을 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수상 실적, 뭐 제휴 이런 것들은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 막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창업 경진대회 뭐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쉽게도 경주영 창업 경진대회 탑 8이 항상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유니콘이 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수상 실적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하냐? 개인적인 의견인데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크냐?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는 것은 결국에 시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 시장의 하방이 얼마나 막혀 있냐, 이 아이템 하방이 얼마나 막혀 있냐, 그리고 업사이드는 얼마나 뚫려 있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투자해도 원금은 얼마나 잘 회수할 수가 있을까, 그게 하방을 막다는 의미고, 잘 됐을 때 이거를 곱하기 10배가 될 사업인가 100배가 될 사업인가 1000배가 될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게 저희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통해서 좀 가늠을 해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과가 되게 미미하겠죠. 왜냐면 시드 투자 받을 때나 혹은 프리 받을 때까지는 성과가 실제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미미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전체 사업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유의미한 성과인가를 되게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랑 엮어서 그게 날카로운 경쟁력이 되는가. 그 미미한 성과가 아무나 다 발생시킬 수 있는 거면 사실 그냥 미미한 성과인 거 같죠. 근데 아무도 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날카롭게 경쟁사는 하지 못하는데 우리만 했냐. 쉽게 말씀드리면 쿠팡의 로켓 배송의 첫 한 반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었고 모두가 이거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반년 동안 유저 수는 늘어났겠죠. 그게 얼마나 유의미하고 남들은 하지 않았는데 나만 하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투자자가 큰 돈을 벌 수 있냐. 왜냐하면 투자사는 어차피 모든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두 기업이 100배 성장했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100배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은 아까 말씀드린 고문 어드바이저 이런 거 빼고 이 사업에 풀타임으로, 파트타임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업과 시장에 인사이트가 있고 실행력이 좋고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세 개로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가, 실행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다음에 얼마나 똑똑한가. 이 세 가지 꼭지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5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좀 뜯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 크고 중요한 문제인가는 되게 일단 범위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암 환자는 국내에 제가 잘 모르지만 10만 명 정도 될까요? 잘 몇 명 없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머스를 이용하는 거는 몇 천만 명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넓으면 더 매력적이다. 근데 그러면 암 환자를 다루는 아이템은 매력적이지 않을까는 아니죠. 왜냐면 두 번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니까 사람들은 수천만 원, 그리고 심하면 억대의 돈을 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볼륨과 숫자는 작지만 각 금액을 엄청나게 많이 지불한다도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은 작더라도 앞으로 커질 만한 시장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음식점에서 테이블 오더 많이 쓰시잖아요. 티오더 이런 거. 근데 지금은 그냥 통계상으로 전체 식음료점의 6% 정도만 이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써보면은 사실 이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도 편하고 점원도 편하고. 그랬을 때 느낌적으로 아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더 많은 음식점들이 이걸 쓰겠구나. 그러면 지금 자체는 테이블 오더 시장이 작더라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1, 2, 3번을 다 종합해 봤더니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토탈 1조 사이즈가 되냐. 왜 1조냐면 하나의 기업이 시장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에서 10%, 20%의 점유율 이상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독과점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한 10% 정도 먹는다고 했을 때 1조 사이즈면 1,00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1,000억 정도를 벌었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사실 산업마다 다르고 아이템마다 다 다르겠지만 퉁쳤을 때 한 5천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편하게 1조 정도 되는 시장이냐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핵심인데 세상에 완벽한 아이템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5개를 모두 다 해당하는 아이템은 사실상 없는 것 같은데 한두 개의 아이템이라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면 그거는 되게 좋은 아이템과 시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암은 두 번째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우 좋은 시장이다. 네,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라운드와 모든 상황에서 너네 가설은 뭐였어? 너네 이거 가설 검증해가지고 지표 얼마큼 나왔어? 라는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초기의 핵심 가설이 잘 검증이 되었는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MVP 테스트를 얼만큼 진행했고 얼만큼 검증을 해봤느냐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고, 두 번째는 그 지표가 그냥 지금의 스냅샷이잖아요. 지금 당장의 지표인데 이거를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 혹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노력과 어떤 도전들을 했는지를 질문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네가 도전 열심히 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접근 방식을 가졌는지 어떤 전략을 썼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1에서 100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이미 되게 많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벤치마크 하더라도 그냥 최소한 10개 정도 이상의 어떤 전략들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한정적인 돈과 사람과 시간이라는 자원을 이 방법에 썼어. 왜?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를 아마 질문을 받으실 거고, 세 번째는 그런 것까지 알겠는데 지금 지표는 굉장히 낮은데 예를 들면 매출은 그냥 퉁쳐가지고 우리가 돈 얼마 벌었어 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지표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되게 우리 사업에 진짜 중요한 핵심 지표인데 매출은 아직 올라오지 않지만 하위 지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지표가 올라온다는 말은 이 사업이 아직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냈는데 보통 IT 서비스들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똑같은 사람이 그걸 방문할 확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 정도가 되면 이건 서비스가 되게 잘 되는구나 라고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한 달 지났는데 80%가 계속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돈이 아직 못 벌어도 이거 80% 들어오면 완전 좋은 사업 될 수 있는 거 아니야가 대표적인 카카오톡이죠. 돈을 엄청나게 못 벌었는데 사람들이 맨날 들어오니까 그거를 지금은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수익화를 하고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었죠. 그래서 요거는 예시인데 아마 하시는 사업마다 중요한 지표가 다 다를 거여서 네, 일단은 넘어가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Q&A 시간 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경쟁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뜯어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게 다 사업 계획서에
국직간 꼭지로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보통 그 다음에 경쟁사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들어보면은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처음 발견했고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경쟁사가 지금 없다는 한 100 중에 99 정도는 그거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맞다고 생각해도 되는 명제가 세상에 새로운 아이템은 없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쟁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두 번째, 경쟁사 대비 모든 게 우위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왜냐면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그거보다 더 발전할 방법을 몰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쿠팡 같은 경우도 가격 할인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집중한 영역이 있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집중 못한 영역이 생기는 게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집중 못하는 영역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거를 성장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에도 맥센스 해 보이는데 우리는 가격도 저렴하게 팔고 편의성도 되게 좋고 물품도 세상에 제일 많다라고 하는 기업이 그냥 상상 속의 존재 말고 뭐가 있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 우위 자체가 진짜 중요한 우위인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물을 파는데 우리는 물 맛이 아니라 물 뚜껑을 잘 만들었어요 정도의 중요함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료수를 바꿔볼게요. 음료수가 맛있어서 마시잖아요. 근데 음료수가 뚜껑이 잘 만든 뚜껑 모양이 예뻐가지고 마셔요 라는 주장을 하는 꼴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투자자가 10배 이상 벌 수 있는가. 그래서 미래에는 이게 어떻게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미래에 어떻게 확장이 될 거고 지금은 물 하나만 팔고 있지만 나중에는 물부터 해가지고 뭐 음료수, 과자, 기타 등등 다 팔 거야 라고 확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사 입장에서 10배, 100배의 커질 수 있는 업사이드를 열릴 수 있는가도 중요한데 저희는 8년 있다가 회수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8년 안에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우리 아는 기업 중에 100년 넘은 기업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일본에는 되게 오래된 기업이 진짜 많고 근데 우리는 100년 동안 100년 전에 투자해서 100년 지금에서야 빛을 보면 저희 같은 투자자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스케일러비리티가 있는 사업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제가 마케팅 관련 회사를 만나고 왔는데 유튜브나 틱톡 하는 친구들을 인플루언서로 써가지고 이거를 MCN처럼 모아서 마케팅을 브랜드한테 넘겨주면 브랜드가 그거에 대해서 몇억 원 정도의 대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내가 우리 회사가 한 개의 브랜드의 광고를 딜링하려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냐. 그리고 그 브랜드 광고가 N개로 늘어났을 때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N배가 필요하냐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필요하냐.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업이 이렇게 커지면서 내부 직원은 더 적게 필요해질 수 있냐. 그 말은 내부 직원도 똑같이 많이 필요해지면 그만큼 확장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회사는 비대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스케일러비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VC한테 그리고 스타트업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인데 사실 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4개가 별로여도 팀이 되게 좋으면 그냥 투자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사실 저도 학생 창업했지만 학생 창업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물건 팔아본 적이 없고 뭘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물건 판다고 하고 실제로 그 캐처스라는 기업이 위메프 대표님이 나와가지고 다시 창업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딱 2개를 놓고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그 위메프 대표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어필하는 게 팀의 매력도를 어필하는 것 중에 첫 번째다. 근데 그게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면 예전에 저라면 얼마나 내가 성장 속도가 빠른 팀인지를 어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치는 지금 떨어지는데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팔라서 얘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은 사실 되게 어렵지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시면 돼요. 많이 만난다는 게 여러 명을 만난다는 것보다도 한 명을 주기적으로. 왜냐면 이 사람을 23년도 초에 만났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24년도 초에 1년 있다 만나니까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고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냥 지레 짐작을 하겠죠. 그게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긴 시간이었는데 많이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되게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산발적으로 Q&A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여쭤봐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VC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운영해서 스타트업한테 투자를 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본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본가들은 법인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자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펀드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LP로 참여하는 주체는 개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고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모태펀드, 뭐 성장금융 이런 이름으로 약간 마중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넣을 테니까 절반 정도는 나머지 너가 민간에서 구해와. 그러니까 그 펀드를 섞어서 받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말하는 요번에 모태펀드는 몇 조 정도로 결성이 되었습니다가 곱하기 한 2배 정도가 대략적으로 곱하기 2배 정도가 그 해 스타트업한테 투자되는 투자금의 총액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비중을 여쭤보시면 나머지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의 LP 비중은 그냥 펀드나 회사 상황마다 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대표님이 예전부터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었고 꽤나 잘 해주셔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창업가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커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크래프톤 장병규 의장님이 저희 법인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제가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펀드에서 개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보통 한 5대 5나 개인이 원래는 더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법인은 한 몇십억을 부담을 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개인은 한 3억 5억을 8년 동안 묵혀놓는다 하면은 굉장한 부담이 되니까 개인 LP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보통 국가에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구분을 배제하고 법인이나 개인이 이런 VC에게 자본을 맡겨두는, 어떻게 보면 맡겨두는 거니까 그 맡겨두는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산을 어떤 거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예를 들면은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각각 성향들이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그냥 투자금 회수일 것 같고요. 저희는 보통 이제 VC들이 어떻게 하냐면 IRR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평균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8년 동안 장기적으로 묵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 우리가 돈 맡기면 금리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1% 2%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금 이자로 받는 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5%에서 7%는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맡기면 8년 동안 5%씩 복리로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만큼은 돌려줄게. 근데 사실 펀드가 망하면 이것보다 원금을 손실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넘으면 이거는 깔고 그 위에 그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에서 80%는 네 거, 20%는 우리 거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자산 운용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다른 투자 상품보다 저희의 투자 매력도가 투자 그 기간으로 따지면 디스어드밴티지이나 투자의 어떤 수익률의 관점에서는 다른 상품보다 훨씬 높은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개인들이 VC에 투자를 할 때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그 세액공제 혜택을 실제로 받습니까? 네, 그러겠죠. 그 범주가 그러니까 한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LP가 돼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질문 자유롭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드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 레퍼런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MVP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퍼런스를 뭐 어플이라고 하면 목업 디자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그냥 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 계획서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가설만으로도 투자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300개가 넘는 VC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300개 넘는 VC한테 모두 선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두 개가 내 말에 공감을 해줘서 내 편이 돼주면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역시 가능하고 MVP를 만드는 것은 사실 투자자한테 검증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표님이나 창업팀 자신에 대한 확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되냐. 내가 투자도 받긴 하지만 사실 내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창업했을 때 제 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이 내 돈을 부을 수 있고 내 팀원들한테 이걸 같이 하자고 할 만큼 책임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냐의 영역이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퉁쳐가지고 저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히드 투자는 내가 창업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꿈을 팔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MVP 테스트를 해서 지표를 만들어 와도 이게 굉장히 미미할 확률이 높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니까 100점 정도로 내가 요구하면 한 5, 60점 정도에서 다 그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잘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잘 받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내가 이 결과물에 대해서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투자해 줄래? 라고 꿈을 팔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냥 그런 거 없이도 투자 잘 받으신다. 한두 개 정도 설득하는 게 뭐 어렵지만 비교적 쉽다. 뒤에 더 큰 금액 투자받는 것보다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하는 것은 투자자한테 대한 어필이라기보다는 대표자 자신과 팀원들에 대한 확신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세 번째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히드 투자로 한정했을 때는 창업자로서 내가 시장에 내 꿈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아까 대표자 지분이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 법인 상태여야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네, 투자는 저희가 지분을 가져가는 것을 그냥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지분이 없잖아요.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뭐 사실상 개인 지분이 없죠. 근데 법인의 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해요. 모든 투자는 다 법인한테만 합니다. 그 만약에 그러면은 그 투자가 결정이 돼서 투자금을 받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 결제를 받는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은 요즘에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제가 돈을 먼저 쓰고 그 금액을 운영하는 운영사 뭐 학교나 아니면 뭐 기관에서 다시 페이백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투자는 계약금을 쓰고 계약서를 쓰고 거기 도장을 찍으면 계약서에 몇 날 며칠에 계약을 했고 뭐 한 2영업일, 3영업일 이내로 여기 밑에 있는 적혀 있는 계좌로 현금을 쏴준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현금을 쏴주는 게 구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일어나진 않는데 종종 일어나는 게 현물 투자라고 해가지고 VC는 현물 투자를 하지 않지만 개인 엔젤 투자자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 전체 통째로 줄게 대신 뭐 지분 줘 이런 식으로 현물 투자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VC는 그걸 잘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예. 제가 마이크가 이쪽이 가까우니까 여기 먼저 드릴게요. 네. 그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마케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시장 검증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그 아이템이 별로인 건지 아니면 마케팅이 잘 안 된 건지에 대한 그 투자자분이 봤을 때 그런 혹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세부 지표를 엄청나게 뜯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기에 제품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마케팅하는 실력이 별로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마케팅 잘 못했네, 제품은 좋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면 어떤 채널에다가 어떤 에셋들을 뿌려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뭐 구역구역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몇 명 들어왔고 그 몇 명 들어온 것 중에 뭐 그냥 단순히 커머스로 보면 몇 명 클릭했고 몇 명 클릭한 것 중에 몇 명 전환됐고 결제 장바구니 넘어가서 결제로 넘어가는 것들을 다 뜯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마케팅 영역에서 뭔가 잘못된 거고요. 근데 마케팅은 뭐 그럭저럭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장바구니로 넘어가는 것 중에 엄청나게 많이 이탈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장바구니 담은 다음에 대부분 많이 사잖아요. 근데 그런 뭐 예를 들면 결제 툴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이 안 된다 하면은 상품 페이지 그 상세 페이지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가지고 물건을 안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를 다 뜯어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을 고쳐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보자마자 너무 너 매력적이야 막 투자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사실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두어 번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본 다음에 한번 고쳐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 한 다음에 그 팀이 그런 거를 개선한 그 결과물을 다시 한번 보고 의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뜯어보고 뭐가 잘못되는지 면밀하게 본 다음에 그게 이런 거였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 되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자마자 너네는 뭐 제품 별로인 것 같아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주먹구구 시킨 것 같아요. 그거는. 푸른 선생님 이쪽에 마이크 좀. 제 마이크 제가 갖고 있는데요. 네, 말씀주세요. 네, 그 A씨나 VC한테 투자 받기 전에 개인들한테 이제 그 엔젤 투자를 좀 받은 게 있다면 A씨나 VC한테 투자를 받을 때 좀 도움이 되는지 일단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MVP 모델 만들 때 MVP 모델을 이제 데모 버전만 가지고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의미 있는 지표를 나오는 걸 실제로 보는지 이렇게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데모 버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MVP,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할까 거창한 꿈을 막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이 MVP가 만들었고 이 MVP 프로덕트가 꽤나 잘 나왔어를 어필을 하실 거면, 그러니까 먼저 그 두 개 중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MVP 프로덕트를 자랑하시는 방법으로 잡으셨다면 그게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는 설득 포인트는 약하고 그 해당하는 세부 지표가 되게 잘 나왔는지를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젤 투자자는 한 세 부류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엔젤 투자자가 굉장히 유명한 창업가이냐, 예를 들면 막 배민 김봉진 대표님 뭐 아니면은 뭐 누구나 그 크레딧을 팔 수 있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연쇄 창업가인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후속 투자를 같이 유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을 더 부어준다거나, 그러니까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VC가 본 입장에서 메리트가 되게 높아지겠죠. 근데 대부분 사실은 그렇진 않고 그냥 내 주변 지인한테 돈은 받았는데 그걸 그냥 빌리기는 좀 뭐해서 지분을 일정 수준을 주고 같이 이제 지분을 쉐어하는 형태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10% 언더로 가지고 있는 것과 제가 얼마 전에 30%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똑같은 건데 이 사업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의 30%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부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창업팀의 70이니까 나머지 팀원들한테도 또 일부 지분을 떼주면 대표님은 사실상 많이 가지면 60% 정도를 가진다고 했을 때 보통 투자를 3번, 4번은 기본으로 받아야 우리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표님이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잃고 지분을 잃었다는 말은 팀 내에서 권위나 어떤 파워를 잃는 경우이고 그랬을 때 상장을 하는 것 혹은 사업체를 계속 이끌어나는 것에 부담이 될 수 있다의 요지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10% 언더는 뭐 그냥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네, 뭐 하나 더 질문 드릴게. 아까 렉처 강의하실 때 나왔던 얘기 있는데요. 질문 Q&A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많이 만나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300개 콜드메일 보내도 답장 안 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IR 자료를 많이 만들어더라 하더라도 보시는 시간이 3분, 길면 5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투자 심사위원회라든지 따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왜냐면 콜드메일, 콜드 전화 해봤자 거의 안 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피드백. 그거 외에는 어떤 노력을 좀 해보셨을까요? 이제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DTP 같은데 스타트업 하는데 가서 이제 그냥 아무나 만났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 자체도 말씀하신 거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게 연결되지는 쉽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것 자체가 아예 투자 받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지금 시기도 그렇군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희 같은 투자사는 또 뒤에 있는 투자는 안 합니다. 너무 큰 금액은 사실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저희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사는 주로 보는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뭐 바이오, 뭐 게임 콘텐츠 아니면 뭐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뭐 블록체인 전문이다. 아니면 뭐 농식품 전문이다. 근데 그게 왜 생기냐면 아까 펀드의 절반 정도는 국가 돈으로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너네는 이런 거 잘하니까 이런 거 봐. 너네는 이런 거 잘하니까 이런 거 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줘요.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전문 섹터가 VC에는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뭐 게임 만드는 팀인데 바이오 전문 투자사한테 가가지고 투자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콜드메일 안 보고 이런 거 안 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들이 바빠서 안 본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 찾아간 것도 있어서 안 보는 것도 있으니 이것부터 뭐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벤처캐피털 협회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벤처캐피털 협회를 가보면 펀드의 주목적으로 필터링을 다 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펀드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VC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지를 한번 쭉 필터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는 버티컬에 대한 한번 필터링이고 그 더 VC라는 홈페이지 가시면 보통 한 투자사가 얼마 정도의 투자금을 투자하는지도 적어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에 대한 필터링이에요. 그래서 가로에 대한 필터링, 세로에 대한 필터링을 해보면 한 300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그한테 해당하는 게. 그러면 두 번째는 콜드메일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사 안에서 어떤 심사역이나 어떤 파트너, 어떤 대표가 나와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는지를 다 들어가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한 투자사 안에서 여러 명의 구성원이 있으니까 관심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또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 지인한테 부탁해서
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지인 입장에서 부탁을 받는 경우를 반대로 상상해 보더라도 예를 들면 패스벤처스 한번 소개해줄 수 있어 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VC만 소개해줄 수 있어 보다는 패스벤처스만 소개해줄 수 있어가 첫 번째로 더 좋을 것이고, 패스벤처스 박인엽 소개해줄 수 있어가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부탁의 범위를 좁히는 게 두 번째다. 그래서 콜드메일을 보내도 옳은 사람한테 보내자, 내 주변한테 지인한테 부탁을 해도 옳은 사람을 찍어가지고 부탁을 하자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콜드콜이 안 통한다라는 말은 사실 좀 제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게, 제가 그 아까 좋은 사람 만날 때 날 만나주지 않는 사람 다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쭉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냥 다 링크드인 보내거든요. 그러면 절반 이상 만나줘요. 한번 그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 이제 VC에서 투자금 유치가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관여, 개입이 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저 같은 심사역이요? 만약에 그 VC에서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활동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VC에서의 그 어떠한 뭐 어드바이스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떤 거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 개입이나 관여가 하나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VC가 아까 한 펀드에만 20개, 30개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한 100개 투자했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100개 회사에 저희가 모두 다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많이 투자한 사람은 한 50개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다 관리하는 게 그냥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VC는 반대로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냥 투자하면 그냥 그 기업이 알아서 잘 크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는 창업팀 입장에서 저희한테 어떤 거 도와달라 하면 다 도움 드려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냥 후속 투자 받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핵심 멤버 영입하는 거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후속 투자 받는 것도 내부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 사람 뽑는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막 리크루터 이런 직종을 따로 두고 있어서, 리크루터는 저희에 대한 리크루팅이 아니라 포폴사의 리크루팅을 도움드리는 포지션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만 하고 있냐는 아니고, 시드 투자를 하는 되게 잘하는 한 10군데, 20군데 정도의 VC들이 이런 세팅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터치하냐라고 말했을 때 투자 그 단계나 투자 주식 종류나 혹은 투자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이사 지명권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시드 투자는 이사 지명권 안 넣거든요. 근데 프리 A나 시리즈 A 그러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이사 지명권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사 지명권이라 함은 보통 투자사는 재무제표나 IR 장표만 받아보는 것이 계획서상에 계약서상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 내부에 되게 디테일한 정보를 원할 때 볼 수 있어 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VC 입장에서는 너한테 관여하겠다가 아니라 혹시나 모를 안전장치의 의미다. 그래서 별로 관여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대표자의 신변에 무슨 변화가 생겨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분을 뭐 다른 사람한테 3자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반대로 공동 창업자가 뭐 나가거나 했을 경우에 지분을 사들이거나, 이런 경우 되게 굵직굵직한 사건에만 VC가 어드바이징을 하고 뭔가 좀 의견을 개재하지, 뭐 사업 하나 하시는데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먼저 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첫 번째 큰 문제인가에서 빈도가 잦냐, 이제 1단위로 겪느냐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이제 워딩인지 이해가 좀 안 돼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투자를 이제 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투자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이거 1번 문제의 범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냥 커머스랑 똑같죠. 몇 천만 명의 사람이 여기 해당 고객이냐. 빈도가 잦냐라는 것이 빈도가 한없이 많으면 좋은 건지 비례인지 뭐 반비례인지 한없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죠. 네. 아, 어떤 의미? 아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주 이 문제를 겪으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뭐 한 살면서 한 번 정도 있을 그냥 졸업식 꽃 파는 그런 비즈니스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계속 결제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냐, 이런 류 아닐까요? 예. 두 번째가 제가 까먹었네요. 아, 폐업하면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약서대로 하는 거랑 두 번째는 합의에 따라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망하면 회사에 돈이 없죠. 그러면 뭐 계약서건 합의건 나발이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망하니까 지분이 백지가 된다. 그래서 뭐 사실은 막 엄청나게 크게 투자, 막 몇백억 투자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한테 막 지금 막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연대보증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거를 돌리고 돌려서 걸어놓는 것들이 뭐 없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그냥 어쩔 수 없다. 투자사는 그냥 뭐 1억 투자했는데 영원 회수했다라고 LP한테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조금 남았다. 조금 남았다. 1억 투자했는데 한 3천만 원 남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두 번째는 투자금, 세 번째는 창업자예요. 그래서 부채는 은행이나 뭐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은 경우, 혹은 대표님이 뭐 월급을 안 받고 다 그냥 가수금으로 가수금은 원래 줘야 되는데 그냥 안 주고 이거 나중에 줘야 될 돈이야.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막 옛날에 음식점 밥 먹을 때 막 외상인 거예요. 그래서 외상은 그 3천만 원 중에서 먼저 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외상이 1,000만이었어요.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부채를 다 해결하면 2천만 원 남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되는데, 계약서 상에는 보통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계약서도 있고 없는 계약서도 있는데, 있는 계약서는 자녀 재산이라는 게 이런 경우잖아요. 회사가 사업을 중단했거나 정리했을 때 그 재산을 투자자한테 넘긴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얄짤없이 투자자한테 계약서 사항을 줘야 되죠. 근데 이걸 합의의 영역이 왜 들어가냐? 되게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창업자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투자자가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너무 제기를 못 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500만 원에 너가 우리 지분을 사가. 그러면 500만 원 남잖아요. 500만 원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고 어디를 정하느냐는 합의의 영역이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은 질문이 정말 다양하고 또 양질의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기획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